안녕하세요. 혹시 힘든 시기 있잖아요. 특히 경제가 막 어려울 때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딱 사로잡고 또 대변하는지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이게 제목이 펑크 음악과 경제 위기 분석인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어떤 평행이론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 영국하고 또 1990년대 한국, 이게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IMF 구제금융이라는 아주 비슷한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요. 펑크라는 되게 직설적이고 저항적인 음악이 어떻게 빵 터져 나왔는지 이걸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바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나라 젊은이들이 느꼈을 법한 깊은 좌절감,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표출됐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음악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 어떻게 문화적인 반항, 뭐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정신, 이런 걸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됐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1970년대 영국은 뭐 흔히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고질적인 노사 문제에다가 생산성도 낮고 아주 만성적인 경제 침체였죠. 네, 고비용 저요구 구조에 파업도 잦았고요. 여기에다가 1973년에 그 오일 쇼크가 결정타를 날린 거죠. 그래서 1975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무려 27%까지 치솟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암울했던 거죠. 결국 1976년에 영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자존심이 뭐 완전히 구겨진 순간이었어요. 근데 또 그때 미국에서는 디스코 열풍으로 음반 시장이 엄청 잘 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영국 젊은이들이 느꼈을 박탈감은 진짜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박탈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국가 시스템 자체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진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은 도저히 못 벗어난다. 이런 식의 약간 운명론적인 좌절감, 이게 사회 전반에 쫙 퍼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존 질서에 그냥 반항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냥 다 뒤엎어버리자. 이런 식의 전복적인 메시지까지도 젊은 세대한테는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20년 뒤 한국 상황도 놀랄 만큼 비슷했어요. 1997년에 외환위기 터지고 IMF 관리체제 들어가면서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그 고도성장 신화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맞아요. 한국은 정말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아니 멀쩡해 보이던 대기업들이 막 줄줄이 부도나고 평생 직장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데서 막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비정규직이 갑자기 확 늘어나고 이런 걸 눈앞에서 봐야 했으니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IMF를 I'm fucked up, 그러니까 난 끝장났다, 이걸로 불렀다는 거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기 자료에 인용된 그 인식조사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 59.7%가 외환위기가 자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빈부격차 확대를 꼽았더라고요. 여기서 영국하고 좀 흥미로운 차이가 보이는 게 한국에서는 이 고통이 특정 뭐 노동자 계층이나 청년층에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점이에요. 나도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사회 전체에 어떤 트라우마처럼 확산된 거죠. 합니다. 그게 한국 펑크가 영국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하고요. 일단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펑크록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불만이 아주 큰 동력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당시 음악계를 보면 뭐 롤링스톤스나 핑크 플로이드처럼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기성세대가 된 그 베이비붐 세대의 슈퍼스타들이 시작을 완전히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우리 기회를 다 뺏어간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일종의 세대 갈등이 빵 터진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그 섹스피스톨스의 보컬이 될 조니 로튼이라는 사람이 오디션 볼 때 핑크 플로이드 티셔츠 위에다가 직접 I hate, 나는 증오한다, 이렇게 써서 입고 나타났다는 거요. 참 아이러니하죠. 핑크 플로이드도 초기에는 사회 비판적인 음악을 했었는데 어느새 성공한 부르주아, 뭐 타도의 대상, 이렇게 된 거니까요. 젊은 세대의 눈에는요. 그렇죠. 섹스피스톨즈는 바로 그런 실업 청년들의 분노, 소외감 이런 걸 가장 직접적이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변했어요. 뭐 연주를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날카롭고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시끄러운 사운드, 그걸로 기존 질서에 대한 혐오감을 그냥 그대로 막 쏟아낸 거죠. 1976년에 나온 대표곡 Anarchy in the UK 가사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나는 무정부주의자야.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하지만 어떻게 얻는지는 알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싶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회에서 뭐 존재감도 인정 못 받고 미래도 빼앗긴 청년들이 차라리 그냥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무정부 상태가 낫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 되게 극단적인 자기파괴적 선언.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와, 1977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25주년 기념일 거기에 맞춰서 발표한 God Save the Queen은 진짜 파격 그 자체였죠. 신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파시스트 정권, 그들은 당신을 바보로 만들었지, 잠재적인 수소폭탄. 뭐 이런 가사로 여왕이랑 영국 사회를 그냥 정면으로 조롱했으니까 당연히 BBC에서는 이건 뭐 총체적인 악취미다 이러면서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 금지 조치가 오히려 그 반항적인 젊은이들한테는 약간 훈장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확실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억압이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또 다른 곡 Holidays in the Sun에서는 새로운 벨젠, 나치 강제 수용소 이름이죠. 로 휴가를 가고 싶어. 공산주의자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게 단순히 뭐 정치적인 선언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체제 안에서는 도저히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끔찍하거나 아니면 금기시되는 상상,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의 무력감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섹스피스톨스 이후에 나온 더 클래시 같은 밴드들도 좀 비슷했나요? 네, 클래시도 비슷했어요. 커리어 오퍼튜니티스라는 곡 들어보면 경력 쌓을 기회라고 웃기지 마. 내게 주어진 건 BBC 방송국 가서 차나 끓이는 일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되게 무의미하고 전망 없는 일자리 현실. 이걸 비판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죠. 사실 펑크의 미학 자체가 기존의 어떤 예술성, 특히 당시 유행했던 길고 복잡한 프로그레시브 록 있잖아요. 그런 정교함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일부러 기술적으로 좀 조악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들리는 사운드를 추구했죠. 이런 공격성이 때로는 내면의 불안감이나 폭력성으로 표출되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미국 펑크 밴드 중에 토킹 헤즈라고 있는데 그 초기 곡 사이코 킬러 가사 중에 난 초조하고 긴장되고 안정이 되질 않아.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당시 젊은이들이 느꼈던 극도의 불안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런 되게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영국 펑크는 오랜 시간 동안 주류 음악 시장에서는 좀 외면당하고 언더그라운드 문화로 남게 됩니다. 영국 펑크가 그렇게 좀 체제 자체의 날선 비판을 막 쏟아내면서 오랫동안 언더에 머물렀다면 약 20년 뒤 한국 상황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국 펑크는 홍대 앞에 있던 클럽, 드럭을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네요. 뭐 크라잉넛, 옐로우 키친 이런 밴드들이 주축이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크라잉넛의 말달리지 않은 한국 펑크 얘기할 때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곡이죠. 1996년에 컴필레이션 앨범에 처음 실리고 1998년에 정규 1집에 실리면서 이게 엄청난 반영을 일으켜요. 원래는 그냥 홍대 앞 인디씬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뭐 그런 곡이었는데 1997년에 딱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아, 그 시점하고 딱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영국 펑크하고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영국 펑크가 나오고 나서도 10년 이상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한국 펑크는 IMF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외환 위기는 특정 계층만의 고통이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펑크 밴드의 외침이 그냥 단순히 일부 불만 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대 전체의 불안과 분노를 대변하는 일종의 송가, 앤썸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말달리자 가사 보면 닥쳐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우리는 달려야 해 바보놈이 될 순 없어 이런 되게 직설적이고 격한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당시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실업공포에 시달리던 직장인들한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줬다고 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당시 이 노래가 넥타이 부대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들의 응원가처럼 불렸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1999년에는 이동통신사 광고 음악으로까지 쓰였다는데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지점 같아요.
반항의 상징이었던 펑크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종의 배출구로, 심지어 상업적으로까지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영국하고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죠. 네, 그 수용 방식의 차이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펑크에 뭐 분노나 절망감이 없었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라잉넛이 1999년에 발표한 다죽자라는 곡을 보면 가사가 이래요. 우린 지금 눈을 감고 추락하고 있다. 모두 추락해서 지구를 박살내자. 굉장히 극단적이죠. 또 다른 대표적인 펑크 밴드 노브레인의 2000년 곡 청년 폭도 맹진가에서는 아예 스스로를 세상을 뒤집어 엎을 날을 기다리는 청년 폭도라고 칭하면서 분노를 표출해요. 당시 뭐 삼청교육대라던가 어부 프로젝트 밴드 같은 되게 파격적인 밴드 이름들이나 IMF를 I'm fucked up이라고 자조적으로 해석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하고도 다 맥이 다 있는 거죠. 뭔가 더 처절한 느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부 프로젝트 밴드의 아름다운 세상의 어느 가족 줄거리 같은 곡은 막 술주정이나 구토 같은 사운드를 막 동원해서 빈곤과 고통을 정말 처절하게 그려냈고요. 또 다른 밴드 은혜의 노을의 버블라이프라는 곡에서는 모두가 싫어서 얼굴들 씹었어. 같이 약간 사회 부적응적인 모습, 현실 도피적인 모습 이런 걸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IMF 이후 한국 사회 젊은이들의 겪었던 깊은 불안감과 어떤 방향상실 이런 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시기의 펑크씬을 좀 더 구조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음악 산업하고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두 시기 모두 주류 음악 상업은 그 시대의 불안이나 고통과는 좀 거리를 둔 채 상업적인 성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1970년대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거대 음반사들이 이미 검증된 록스타들이나 아니면 디스코 음악에 투자를 집중했고요. 1990년대 한국에서는 당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던 SM, DSP, JYP 뭐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고 시장을 장악하는 데 몰두했죠. 당신이 주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주류 음악은 대체로 동시대 대중이 겪는 고통과는 좀 유리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펑크 밴드들은 설 자리가 거의 없었겠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기성 시스템 바깥에서 자기들만의 독립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던 거죠. 영국에서는 어프트레이드나 팩토리 레코즈 같은 정말 전설적인 인디 레이블들이 등장해서 펑크나 포스트-펑크 밴드들의 활동 기반이 되어주었고요. 한국에서도 클럽 드럭을 시작으로 해서 스컹크 레이블, 마스터플랜 같은 비교적 저예산의 인디 레이블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조선 펑크의 생존과 확산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라는 상황이 역설적으로 문화 생산이나 유통 방식에 있어서 좀 독립적인 생태계를 촉진시킨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독립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좀 비슷한데 그렇다면 분노의 방향, 그 대상 자체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영국 펑크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핑크 플로이드나 롤링 스톤스 같은 시장을 독점하던 베비붐 세대의 성공한 슈퍼스타들, 이들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문화적인 기회를 빼앗아간 기성세대 혹은 형님 세대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 보여요. 조니 로턴의 그 티셔츠가 딱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시는 특정 세대를 직접 겨냥했다기보다는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서 방송이나 미디어를 장악하고 음악 시장을 획일화시키는 아이돌 중심의 시스템, 그리고 대형 기획사 자체를 주된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세대 갈등의 문제보다는 자본 논리에 따른 시장 독점 구조에 대한 반발, 이게 더 핵심적인 동력이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돌 팬덤 문화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수용 방식하고 그 이후의 진화 과정도 상당히 달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영국 펑크는 스스로를 블랭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대다 이렇게 부르면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공허함을 되게 강하게 드러냈어요. 주류 사회나 언론으로부터는 계속 비난받고 조롱당했고 그 결과 상당히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 문화로 머물렀죠. 물론 이후에 뉴웨이브나 포스트펑크 같은 다양한 장르로 분화하기도 하고 1991년에 너바나가 엄청나게 성공하면서 얼터너티브 록이라는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대중화되긴 했지만 섹스피스톨식의 그 초기 펑크는 철저하게 반항아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뭐 그린데이 같은 팝펑크 밴드들이 등장하면서 좀 더 대중 친화적인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고요. 반면에 한국 펑크는 IMF라는 그 특수한 상황 덕분에 훨씬 빠르게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고 수용되었다는 거군요. 아까 얘기했던 말 달리자가 광고 음악으로 쓰인 게 그 대표적인 예시고.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비교 포인트입니다. 영국 펑크가 체제 자체를만 뒤엎으려고 하면서 주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과는 좀 달리 한국 펑크의 에너지는 사회 전체가 겪는 고통을 위로하고 해소하는 약간은 긍정적인 기제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강해요. 심지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까지 했죠. 어떻게 보면 한국 펑크는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허용된 분노의 안전한 배출구 역할을 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한국 펑크의 저항 정신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 저항이 수용되고 소비되는 방식이 영국하고는 매우 달랐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1970년대 영국과 1990년대 한국, 이 두 번의 큰 경제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이 어떻게 펑크라는 아주 강력한 음악적인 외침으로 터져나왔는지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음악들은 뭐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라기보다는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젊은 세대의 그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였죠. 어떤 명확한 해결책을 딱 제시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절규와 분노, 또 박탈감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한 공감과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극에 달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막 팽배해질 때 오히려 주류 문화가 외면하거나 담아내지 못하는 거칠고 직설적이고 비타협적인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펑크의 외침은 어쩌면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불안과 절망을 표출하고 해소할 통로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경제 시스템이 젊은 세대를 품어주지 못할 때 그들은 펑크라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때로는 시스템을 조롱하고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저항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떠오르는데요. 아까 말달리자가 광고에 쓰인 것처럼 한국의 펑크 에너지가 영국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주류 사회에 흡수되고 심지어 상업적으로 이용된 형상.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뭐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역동성, 아니면 저항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저항의 에너지마저도 더욱 빠르고 교묘하게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증거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불안정, 또 사회적 갈등 속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외침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또 그것은 펑크와는 어떻게 같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담아내고 있을지 계속 주목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